좀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돌비님에게 제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딱 처음처럼 긴장이 좀 되네요. 괜찮아요. 그냥 일단 편안하게 편하게. 해주시면 예, 됩니다. 네네. 예, 예. 일단 이 제 이야기는 어머니 회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그 후에 제가 어머니에게 모든 걸 처음과 끝에 이제 모든 걸 다 듣고 나서의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는 건데, 네네. 이 제 이야기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태어나기 전 50년 전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기본 상식으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네네. 50년 전에는 그랬을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네. 제 어머니가 저희 집 이제 종갓집으로 시집을 오고 나서 큰아들에게 이제 시집을 왔거든요. 제 아버지가 이제 종갓집 장남이고 정손이다 보니까 되게 집안에 일이 많아요. 근데 제 아버지는 제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에 굉장히 어머니를 좋아했어요. 네.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일본으로 이제 해산물 수출을 그때 당시에 50년, 60년 전에 해산물 수출을 이렇게 하시던 분이었고요. 할아버지 사업을 예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뒤따라 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있는 와중에 섬에 들어갔다가 어머니를 보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섬에 제일 그 부잣집, 제일 잘 나가고 배도 여러 채 있고 그 집안의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근데 너무 어머니를 보고 반해가지고 구애를 하고 그 외할아버지죠, 저한테. 네. 외할아버지에게 엄청 정성을 많이 들였대요. 그때 당시에는 뭐 둘이 좋다 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집안 어른들이 허락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때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아버지가 싫지는 않았대요. 근데 어머니 말대로는 아버지 집안 자체가 좀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고 그때 당시에 6.25 이후로 되게 못 살 때도 저희 집안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골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대요. 네네.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가 그런 면에 반해가지고 시집으로 왔는데 어머니가 시집으로 오고 나서 굉장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하고 다툼이 되게 많았대요. 예. 다툼이라 하기에는 뭐 갈등이죠. 마음에 안 든 거죠. 예전에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 많이 참 못되게 했으니까요. 네네. 어머니도 그런 걸 많이 당했대요. 많이 당하고 사실은 근데 유일하게 방어를 해준 게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제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너무너무 일도 잘하고 예예. 집안일도 잘해주고 착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아꼈대요.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며느리를 갈고도 보호해주고 굉장히 잘했지만 뭐 아버지 신랑하고 뭐 시아버지는 한번 이렇게 사업 때문에 나가면 뭐 한두 달 집을 비운 일도 많았기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 어머니가 유산을 3번을 했어요. 형하고 저를 낳기 전에 3번의 유산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자식을 놓고 살지만 부모라는 게 그렇거든요. 자식을 먼저 앞세우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속 썩는 냄새는 심리 밖에서도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극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자식의 죽음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셋을 유산을 하고 한 번은 유산을 하고 2번은 낳자마자 얼마 후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시절에는 뭐 60년도 70년도 그 시절에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리고 나서 형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아들도 못 낳은 상태에서 이제 종갓집 시집을 왔는데 아들도 못 낳은 상태에서 할머니가 엄청나게 어머니를 괴롭혔대요. 네. 괴롭히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형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네네. 동네 잔치를 하고 굉장히 이제 뭐 난리 났죠. 너무너무 이제 좋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가 큰아들을 저 형을 놓고 나니까 너무 이제 대를 이을 이제 손주가 태어났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또 어머니를 너무 되게 며느리라 완전히 극진히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좋아했는데 네네. 얼마 후에 아버지 행동이 이상하더랍니다. 일본을 갔다 온 뒤로. 예. 일본을 갔다 온 뒤로 아버지의 행동이 뭔가에 불완전해하고 아들까지 낳았는데 불완전해하고 뭐 일에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어떻게 사업 파트너인데. 네. 근데 아버지한테 몇 번을 물어봤대요. 일본 갔다 온 대로 왜 그러냐는 식으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뭐 별일 아니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한 상태여서 할아버지가 눈치를 챘대요. 그 일본의 가장 큰 일본으로 수출하던 그 거래처의 딸이었어요. 아, 뭐 예. 가장 그 분이.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좀 뒤에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 딸이 어떤 딸이었냐면 그는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화를 냈죠. 아들까지 낳았는데 아들까지 낳고 자기 아들이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성격도 고든 양반이고 그래도 그 시절에서도 그 일제 시대에도 제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공부를 시켰던 분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분이었는데 아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생기고 제 아버지는 그 길로 떠났죠. 저희 집을.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를 신랑도 없죠. 아무도 자기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이제 사업도 해야 되고 아들도 챙겨야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제가 가진 상태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제 어머니가 저한테 지금도 미안해하고 저한테 항상 어떤 부채의식, 마음에 빚이 있는 게 뭐냐면 저를 가진 뒤로 저를 떼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시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별 약을 다 먹었대요. 저를 지우려고 약을 먹고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대요. 근데 예. 어머니 말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임신 주기 딱 따져가지고 언제 출산합니다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충 8달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했던 시절이다 보니까 제가 한 2달 정도 일찍 태어난 것 같대요. 어머니. 예. 제가 일찍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아랫집 그 동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나이 많은 분이 저를 받아줬어요. 제가 태어날 때 집에서 애를 낳았으니까. 네. 제가 목에 탯줄을 감고 나왔다 했잖아요. 목에 탯줄을 한 번 감은 게 아니고 서너 번 감고 나왔대요. 목에 탯줄을. 그게 불교에서는 목에 있던 염주를 목에 걸고 태어난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목에 탯줄을 감고 나온 거는 산모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아이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게 제가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됐잖아요. 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의 갈등 속에 아버지가 용납이 안 돼서 할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하시잖아요. 네. 잘못된 선택을 하시고 얼마 후에 그 아버지의 내연녀가 다시 또 할아버지 산소 근처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시고 이제 그렇다가 이렇게 악연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네. 제가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 어머니가 왜 아버지가 내가 비겁하게 절로 떠나시고 우리를 다 버리고 갔냐라고 했었어요. 궁금해. 왜 버리고 가서 근데 아버지가 어떤 성격이시냐면 굉장히 심약한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격을 저 형이 그대로 물려받았고요. 좀 어머니 성격을 제가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저는 저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그냥 좀 거침이 없어요. 근데 저 형은 좀 심약해요. 어떤 부분에서 소심하고 진짜 벌레도 함부로 못 죽이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아버지가 굉장히 어떤 유약하고 머리도 좋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어떤 그런 성격적인 부분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정신분열이 왔었대요. 정신분열이 온 상태고 내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 자기가 그 내연녀가 자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 잘못한 선택을 또 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그래 하시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녔는데
못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합의를 봐서 그러면 저기를 그 절에 가 있어라 해가지고 저희 집안의 일을 봐주시는 그 스님 소개로 어떤 절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음 공부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여자 영가도 영혼도 달래주고 그런 걸 하셨대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1, 2부에서는 저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를 버리고 떠난 걸로 돼 있지만 후에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전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도 그 영가가 눈에 보였대요. 계속 아버지도 눈에 영가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는 절에 계시고 제가 이제 1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옥화상 그 여자분이 저희들 앞에 나타나죠. 한밤중에 이제 나타나서 진짜 집안에 들어왔고 그 행위를 할 때 어머니가 절로 뛰어가셨잖아요. 네네. 그 스님을 찾기 위해서 가실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내 새끼가 드디어 그 영가를 보게 되는구나. 그때부터 신발을 신고 마당을 나가고 대문을 열고 나갈 때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엄마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고 고개를 돌려서 보면 정말 집안 자체의 기운 자체가 귀신에 꽉 차있던 그런 숨 막힐 정도의 그런 기분이 있다 보니까 빨리 저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서 절에 가서 스님을 모셔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필 그날 스님이 다른 데를 출탈하셔가지고 그 밑에 계셨던 보살님하고 다른 스님하고 같이 집에를 뛰어오면서 대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있잖아요. 네네. 그 스님이 그랬대요. 어떤 귀신에 홀려가지고 아니면 어떤 영가 때문에 힘들어갖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 절에 찾아온 사람 많이 있지만 이렇게 집안 자체에 뭔가 영가에 꽉 차서 정말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이런 건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 절로 그 후에 좀 이따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시 절로 이제 네네. 저를 공격하게 되니까 저를 피신시켜서 절로 2년 동안 보냈는데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 어머니도 굉장히 강직한 성격이에요. 네. 남자 없이 남편 없이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여장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1부, 2부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자식들이 그렇게 힘든데 왜 직접 관여를 하지 않지라고 어떤 느낌이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 부분도 제가 다음에 얘기하려고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 어머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뭐 특정한 종교가 있는 분은 아닌데 뭐 우리나라의 어떤 민간 신앙에서 하는 거 질성님한테도 기도 많이 하시고 내 자식한테 그 영가가 따냐기를 기도하면서 굉장히 했대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저를 절로 보내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대낮에 어머니가 형 생일이라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대요. 네네. 뭘 하고 있는데 내 목소리가 밖에 들리대요. 근데 막둥이는 절로 보내는데 오늘 온 건가 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마당에 나갔더니 제가 시골에서는 예전에 이제 시골에는 마당에 있으면 한쪽에 장독대가 있고 우물이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때 당시 우물을 막고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펌프질하는 게 있어요. 물 넣고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는 손으로 직접. 알아요. 예. 그 펌프, 예, 제가 물을 이렇게 막 푸고 있더래요. 푸고 막 있으면서 저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왜 여기 와 있냐고, 봉다리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씩 돌리면서 제가 씩 웃더래요. 근데 웃기는 제가 웃는데 기지하게 입이 귀까지 씩 이렇게 웃으면서 엄마 괜찮아 나 그러더래요. 예. 잠깐 왔어 하면서 물을 계속 푸더래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이제 느끼고 있는데 제가 물을 그만 푸더니 장독대에 가서 된장을 한 움큼 푸더니 입에다가 집어넣더래요. 예. 한 움큼 넣어서 또 입 넣고 또 넣고 그래서 제 어머니가 저거 내 막내 아들 아니다 해가지고 쌀이비를 들고 와서 소리를 쳤대요. 호통을 치면서 막 저한테 막 때리고 그러니까는 얘가 막
갑자기 개구리처럼 땅바닥에 눕더니 엎드리더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니 그냥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갔대요. 오, 예.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었는데 저희 집 담이 이제 일본 애들이 한국 넘어가고 전쟁할 때 한국식 기아집에다가 일본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어떤 거기에서 본부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사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담이 예.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담이 높는데 거기를 점프를 해가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형은 마루에다가 자지러지고 그 모습을 보고 저 어머니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제가 잘 있나 해서 절에 올라왔대요. 네. 어머니가 저를 확인하려고 절에 왔는데 저는 그 큰 스님하고 같이 그 법당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제가. 네네. 그래서 제가 그날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 어머니가 신발 한쪽만 신고 얼마나 급하게 뛰었으면 신발 한쪽만 신고 그 한쪽은 벗겨진 상태로 발바닥에 피가 날 정도로 이야. 뛰어오신 거예요. 예. 3, 40분 거리를. 뭐 어느 부모가 다 똑같겠죠. 부모라는 사람들은. 와서 저를 보더니 봉다리야 너 내려온 적 없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더니 선생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자초지종 이래저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거다. 왜냐면 원인의 제공자인 신랑은 절로 사라져 버렸지. 죄를 공격하기 좋고 귀신을 보는 막내 아들은 또 절로 와버렸지. 큰 아들은 직접 공격해봐야 소득이 없지. 그러니까 더 날뛸 거다. 자주 나타날 거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겠다고 2년만 있어라.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호적에 여자로 돼 있으니까 큰 고비만 넘기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예. 나서 어머니가 또 무슨 일을 겪냐면 어머니가 그날도 초저녁에 형을 이제 밥을 해주려고 부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저도 지금도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되게 고양이를 좋아했어요. 걔도 좋아하지만 네네. 또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봉다리라는 이름도 제 고양이 이름이에요. 길고양이를 데려와서 제가 키웠는데 밖에서 고양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십 마리 고양이 소리가 예. 그 고양이들이 서로 이렇게 그 시즌이 돼서 짝짓기 시즌이 되면 암놈이 순놈을 부르는 소리 아시죠? 이상한 애기가 우는 울음소리. 소리처럼 들려요. 예, 애기 우는 소리처럼 그래 들려요. 그래서 초저녁인데 밖에서 수십 마리 고양이가 막 그 이상한 소리를 내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바로 그 마당에 나와서 쳐다봤더니 감나무 아래 진짜 한 3, 40명 고양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진짜 미친 듯이 그냥 그 학질을 하고 뭐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오, 예. 근데 마당 그 감나무 위에 이렇게 그 1편에서 제가 그 그렸던 그림 중에 그 감나무가 굉장히 커요. 네네. 굉장히 큰데 감나무 거의 꼭대기 부분에 누가 거기에 매달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후레쉬 랜턴으로 엄마가 가져와서 쳐다보니까 거기에 제가 올라가 있더래요. 제가 올라가서 히히히 이렇게 웃더래요. 제가. 그러니까 그 옥회상 그 연가나 그 딸의 연가는 거의 엄마 앞으로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말로 하는 거예요. 일본말로. 제가 감나무에서 뭐 다람쥐처럼 이 가지 저 가지를 정말 미친 듯이 막 날뛰면서 쫓아다니더래요. 와, 예. 뛰어다니더래요. 감나무 위에서. 그러더니 그 감나무 바로 옆에 보면 저 축사가 있거든요. 돼지 축사로 뛰어들어가서 뛰어다니다가 다시 마당으로 뛰어나오고 고양이들을 쫓아다니고 하더니 또 그 담 밖으로 뛰어나가더래요. 제가. 예. 그리고 나서 제 어머니가 너무 기괴해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저 스님이 얘기한 대로 했대요. 향을 또 피우고 어떻게 했는데 그 뒤로 저희 집에 살고 있던 개, 소, 닭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집안 자체 살아있는 생명체는 엄마하고 형밖에 없을 정도로 우와. 시름시름 앓다가 닭도 수십 마리가 죽어버리고 뭐
돼지도 몇 마리 키웠는데 그것도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리고 그 제가 아끼던 제 1편에서 얘기했던 제 개, 그 호크라는 그 개도 호크. 그냥 그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시골에서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가축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긴 있지만 예. 이렇게 좋진 않아요.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때요. 엄마한테 원인을 모르고 그냥 저렇게 죽어갔어요. 스님이 그랬어요. 차라리 사람이 죽어 나간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거는 쟤네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러 온 건데 어떻게든지 해를 끼치려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다. 제 할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 형이 몸이 되게 안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 형이 되게 몸도 약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위해서 불공을 드렸었어요. 예. 왜 그랬냐면 할아버지가 손주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 형을 꼭 오셔가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고 그랬대요. 근데 네. 그때마다 형이 두통이 심하거나 엉덩이에 뭐가 나거나 그랬거든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조상이 와서 자기 후손들을 이쁘다고 만지면 그 돌아가신 분들은 손이 가시손이라고 하거든요. 네, 손 타면 안 된다고. 예, 가시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손이 이쁘다고 만지면 꼭 탈이 나요. 네. 뭐 머리에 뭐가 문제가 생기든지. 예. 그래서 불공을 들여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한 거죠. 하지 마라. 당신의 자식들 후손들 안 좋다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냥 멀찍해서 형이나 저를 대충 지켜주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준 거래요. 예. 그렇게 해준 거고. 그래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를 아끼던 시아버지가 그렇게 보호해준다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그렇죠. 고마운데 이제 제가 옥화상이 등장하고 제가 전록하고 나서 제 어머니는 그때부터 이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신랑은 절에 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 어머니의 남동생이요. 이래 해서 이 사람이 시신을 좀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고가 난 후 시신을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하고 나니까 경찰들이 왔겠죠. 타살인지 그렇죠. 그때 당시 대충 이제 그때는 시신을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했어도 일본 사람들은 국적이 일본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수사를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대요. 네. 어차피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시신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그 시설 단체 그 당시에 그 시설 단체에서 어떻게 그 유해를 시신을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일본으로 이렇게 보내주려고 했지만 일본은 그쪽은 닿지가 않더래요. 예. 누군가 연락이 닿아버리고 나서 그게 안 되고 일본 정부에 요청을 했대요. 이래서 일본 사람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 말로는 그래요. 그때 당시 일본하고 수교를 한 지 10몇 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정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았겠죠. 예, 그때 공무원들에게 이제 물어 해서 찾아봤더니 그분이 무치성 곳은 대충은 알아요. 1편에서 얘기하고 산딸기를 따다가 친구들하고 봤던 그 공동묘지 그 수천구에 그 묘지가 있던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근데 뭐 찾을 수는 없죠. 예. 제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연가를 보기 시작한 날이었잖아요. 예. 그때 봤던 그 수천 개의 그 무덤 중에 하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악귀의 이제 원인을 풀어야 되는데 그 후로 제가 군대를 간 뒤로 삼촌하고 상의를 해서 이 여자의 이제 아버지도 그때는 도와줬대요. 네. 어디서 만나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갔더니 일본으로 아버지는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욕하실 분도 계실 건데 제 아버지는 어떤 그런 것들 맞닥뜨리지 못해요. 제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하겠지만 아버지도 뭐 자식을 사랑하겠죠. 부모니까. 근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본을 못 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포비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어떤 포비아 현상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촌하고 삼촌 친구분하고 엄마하고 일본을 가셔서 이
옥화상의 집안을 찾아다녀요. 예. 찾아다녀서 한 달 넘게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이 여자의 친가는 찾지 못했고 외가를 찾아요. 외가 쪽을 찾았는데, 근데 외가 쪽도 직접 찾은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이렇게 먼 친척인데 그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연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집안 자체가 무녀 집안이래요. 무녀. 아, 우리 일본 무당. 무속인 집안. 오. 예. 무속인 집안이고, 일본은 집집마다 신이 있잖아요. 조상신, 뭐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냥 조상을 1년에 한두 번씩 제사는 모시지만 신으로 모시지는 않아요. 맞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제사를 올리고 하지만 조상으로서 이렇게 뭐 감사나 기억을 하는 그런 의미지만 일본 문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 집안의 조상의 신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집마다 신을 모시다 보니까 귀신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나라나 어느 부족이나 보면 어떤 문화의 특징이 있겠지만 특히 일본의 문화는 그래요. 근데 그런 집이 아니고 아예 진짜 신을 모시는 집안이었대요. 예. 근데 그 옥화상 그분이 그게 싫어서 딸 몇 명 있는 중에서 유일하게 그 사람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게 싫어서 할아버지의 거래처에 수양딸로 들어간 거예요. 수양딸로. 오, 예.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수양딸로 들어갔는데, 그런다고 이제 어떤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도망간다고 되지는 않잖아요.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역경을 겪거나 정신병이 오거나 그러는데, 어머님 말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대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정말 일본에서 멀리 있는 곳으로 자기 고향에서 떠나고 싶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중에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대요. 물론 네.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 여자가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총각이라고도 했지만 모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다니고 거래처하고 수양딸인데 왜 자기 아들이 총각인 줄 알겠냐, 집에 애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거래처에서. 예, 그러니까 알고 온 겁니다. 이 아버지한테 온 거고 옥화상은 알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 이유는 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신을 받기 싫고 멀리 떠나고 싶었던 거죠. 네. 그게 아버지였던 거예요. 회피성을.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한국에 와서 아버지하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 되게 이제 어떤 상처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예. 본가로 들어오겠다 하니까 그 여자도 어떻게 자기를 버린다고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인생 입장 이 남자가 자기 마지막인데 이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떠난다니까 타국에 자기 혼자 있다 보니까 그 외로움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네. 그 수양딸로 들어오기 전에 이 여자가 다른 데서 결혼을 했었대요. 결혼을 하고 딸이 네. 있었대요. 그 딸이 그 꼬마 귀신인데 네. 딸을 버리고 신랑하고 남편을 버리고 수양딸로 이쪽으로 도망을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모든 운명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예. 아버지로 어떤 매개체를 해가지고 바꾸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모든 악연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다 해서 네. 제 아버지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다 해서 제 아버지가 외도를 했지만 어머니 나도 외도를 했지만 뭐 그럼 그 여자 말고도 외도를 또 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제 아버지는 딱 그게 첫 번째 마지막 실수였어요.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미움이 없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원망이나.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집안의 악연이 시작이 됐는데 제 어머니가 견딜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교통사고를 2편에서 교통사고를 그렇게 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얘기를 다 해주면서 그때 일본의 엄마가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를 어떻게 우리 집에서 떼내야 되는 방법을 알려고 간 거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그랬대요. 그 화상 집안에서 모시던 신은 악귀다 그러는 거예요.
아끼고 웬만해서는 떼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쪽에서 돌아가셨다면 그 영가를 등에 업고 그 악귀는 사람한테 빌붙어서 사람의 등에 타서 올라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시킬 것이고 네. 어떤 뭐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 이제 거기 갔는데 해답을 못 잡고 다시 한국에 다시 온 거죠. 네네. 삼촌하고. 그러고 나서 그 여자의 무덤을 못 찾으니까 그 앞에서 굿이라도 해주고 싶고 어떻게 천도라도 해주고 싶은데 몇 번 굿을 했지만 안 와요. 그 여자가 거부를 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거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악기 자체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나 그 어떤 영가들을 붙잡고 있고 그 악기다 보니까 못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고 그 악기가 붙잡고 있고 좋은 먹잇감이죠. 우리 집안은 그 악기 하면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어머니가 너무너무 두려울 정도로 한번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사고가 난 후 어머니도 그런 것들이 그 악기들의 어떤 뭐 그런 것들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어머니한테도 자식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새끼잖아요. 그럼요. 죽어도 지켜야 되고 네. 저는 제 딸을 진짜 죽어도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제 어머니가 제가 사고가 난 후 제가 사흘 만에 이렇게 깨어나고 어머니가 옆에서 있으면서 울고 계시더라고. 울고 계시면서 네네. 괜찮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일어났냐 괜찮냐 우시면서 그 늙은 노모가 울면서 내 손을 붙잡고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나는 너를 보면 너도 네 새끼 보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난 내 새끼들만 보면 진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얘기를 하니까 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를 보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다. 미안하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치? 엎드려 뒹굴고. 그래서 큰 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멀어진다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뭐 싸울 대상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뭐 빚쟁이라든지 법정 소송이면 싸우겠지만 이거는 무슨 뭐 보이지 다른 사람한테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집안에 뭐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어떤 악기다 보니까 예.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네. 그리고 그분한테도 물어봤대요. 한국 무당이 안 되면 일본 어떤 뭐 테마사라든지 무녀라든지 뭐 음향사 뭐 하면 되지 않겠냐. 예. 그랬더니 문의를 했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들도 사람이 죽어서 천도를 하거나 뭐 그러면 모르는데 아예 처음부터 악기 자체를 모시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선뜻 해주려고 하는 일본 어떤 무속인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있어도 큰 스님, 큰 어떤 뭐 법령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힘들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답은 시간이 답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야 점점 우리한테 멀어진다. 아니면 다른 먹잇감이 나타나든가 그래야 된다 하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병원을 제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 어머니가 진짜 그 길로 달려와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왔을 때 제 어머니가 옆에서 있는데 이제 뭐 제 와이프도 있었지만 제 어머니가 옆에 있고 싶다 해서 어머니가 옆에 계속 계셨대요. 네. 계시는데 밤만 되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병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제 어머니가 별짓을 다 했대요. 정말 막 기도도 하고 정말 했는데 그 옥화상 귀신이 꼭 침대 밑에서 고개를 싹 내밀고 앞 이빨로 제 왼쪽 교통사고 났던 왼쪽 뭐 관절이라든지 발 뭐 어깨 이렇게 찍더래요. 이빨로. 제 어머니가 이렇게 졸고 있으면 와서 콕콕콕 찌르면 제가 왼쪽만 다 다쳤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빨로 콕콕콕 이렇게 찍으면 제가 움찔움찔하고 그랬대요. 그러면 침대가 흔들리면 엄마가 일어나서 그 귀신을 막 쫓으려고 어떤 행위를 하다 보니까 병실에 4인실, 뭐 5인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안 돼가지고 그 1인실로 올라갔어요. 예. 1인실 올라가면서 저를 이제 계속 그 괴롭히는 그 귀신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뭐 어떤 비방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하셨는데 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무녀 집안이었고 악귀를 데리고 한국까지 왔다가 그 악귀를 힘으로 저희 집안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도중이고, 결국 그 여자가 낳은 딸은 죽고 엄마 찾아서 왔는데 엄마는 다른 집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이 꼬맹이는 지 엄마 찾아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눈에도 가끔 나타나고, 왜냐면 자기 엄마의 냄새가 나니까. 근데 네. 걔가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꼬맹이 귀신이 지 엄마를 눈앞에 두고도 못 찾는 게 뭐냐면 악귀가 지 엄마를 거의 흡수해버려서 못 알아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지는 이제 엄마 냄새 찾아 주변을 맴도는 거고, 그 냄새에 묻어있는 냄새는 제 아버지한테도 묻어있고 저한테도 묻어있어서 계속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대박이다. 네, 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조차 좀 두려웠던 상황이 있었대요. 예, 예. 어머니조차 이제 두려웠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쯤에 이제 엄마 입장에서 그렇죠. 자식들이 당신들 잘못 때문에 자식들이 고향에 집에를 오지 않는다. 그것처럼 참 비극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네. 내가 부모가 미워서 명절 때도 안 가고 안 간다. 연락도 안 한다. 어버이날 때 연락도 안 한다. 그러면 그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다시 대학을 복학하고 나서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가기가 싫어서 안 가려고 했었는데, 제 어머니 말로는 그래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저 고향집에서, 대문을 열고 나오면 오른쪽으로 길이 하나 있는데,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읍내로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예전에 말했던 그 공덕묘지도 있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냥 읍내 쪽으로 고개를 하고, 읍내 쪽으로 당연히 나가야 초저녁에 뭐를 사려고 이렇게 가까우니까 오른쪽으로 탁 틀었대요. 몸을 네네. 딱 틀었는데, 왼쪽 그게 등 뒤죠. 이제 그 방향 등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개를 돌리고 몸을 틀었으니까. 뭐 뒤에서 뭐가 타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엄마가 예. 뭐가 타고 있다. 등 쪽에, 등 뒤에서 뭐가 타고 있다 해가지고 고개를 어머니가 휙 돌렸대요. 휙 돌려보니까 한 100m, 200m 앞에 그쪽에는 뭐 이제 산 쪽이니까 뭐 가로등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도깨비 불 아시죠? 알죠. 도깨비 불. 예, 도깨비 불 중에서 꼬리가 있는 도깨비 불이고, 꼬리가 없는 도깨비 불도 있는데, 어머니 말로는 저도 도깨비 불을 자주 봤으니까 굉장히 많은 도깨비 수천 개의 불들이 어떤 하나의 큰 불 사이를, 그 주위를 막 맴돌더래요. 예. 하늘에서. 제 어머니가 그런 걸 보면 놀라기도 하시지만은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저런 잡것들이 어디 내 새끼 건들러 오냐는 식으로 막 어머니는 대차게 뭐라 하시거든요. 예. 어머니가 너무 두려우셨대요. 그날은. 너무 두려우셨고 다리를 못 댈 정도로 너무 두려워가지고 집에를 들어가려고. 그때는 이제 집에 누구만 계셨냐면,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하고 어머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이제 타지에 나가 살다 보니까 네네. 너무 두려워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딱 했더니, 아버지가 마루에, 대문에서 이렇게, 대문이 담보다는 낮았어요. 딱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마루에 앉으셔가지고 TV를 보고 계셨어요. 문을 이렇게 방문을 열어놓고 TV를 보고 계시는데, 세상에 한 수백 개의 얼굴들이 담 위로 2m 넘는다 했잖아요. 예. 담 쪽에서 얼굴만 쏙 내밀고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더래요. 째려보고 노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래요. 목이 굉장히 긴 애 하나가 이렇게 마당까지 얼굴을 쑥 내밀더니, 아버지는 TV에 고정돼 있는데 아버지를 싹 보면서 굉장히 일본말로 욕을 굉장히 막 하더래요. 예. 그 빠르게 랩하듯이, 뭐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랩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막 일본말로 빠르게 얘기를 하길래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집에 없다 보니까, 저 사람을 데리러 왔나 보다, 이게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엄마가 그러면은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그냥 싸워야 되나 했는데 내 자식들이 편하기 위해서 차라리 남편이 오늘 간다면 엄마는 그걸 선택하겠다 이거였나 봐요. 엄마 그때 당시 생각은. 예. 그래서 그냥 밖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대요. 차라리 데려가라. 내 신랑 데려가고 내 새끼들은 놔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TV를 보고 있는데 수십 개의 어떤 그런 영과 귀신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아버지가. 예. 목을 막 긁대려 머리를 긁고 목을 긁더니 TV를 딱 꺼버리고 나서 라디오 그 카세트 여기를 카세트 테이프 옛날 테이프 저기를 하더니 이제 천수경의 법문을 나오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느낌 이상하셨나 봐. 아, 느끼셨구나. 네, 본본을 항상 집에 있어요. 왜냐면 집에 항상 우리는 악기들한테 공격을 네. 받으니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니까 귀신들이 막 머리를 붙잡고 뭐 본본을 치르더니 사라지는데 옥화상 귀신은 씩 웃더래요. 이야. 씩 웃더니 머리를 뒤로 쭉 빼더니 밤에서 밑으로 점점 사라지고 그 눈만 빼꼼히 담 위로 이렇게 쳤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웃고 있는 표정이더래요. 오, 예. 그래서 이제 그 표정으로 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래서 그 방에 들어가자고 해서 그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새벽에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예. 제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신 지 한 4, 50년은 돼요. 네. 그때 이후로 담배를 끊으셨는데 폐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염증에서 물이 차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놔두면 익사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그냥 네. 익사예요. 물에 빠져 죽으면 폐에 물이 차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큰 병원에 이제 1시간 반 거리 큰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큰 수술을 하고 폐에 물을 빼고 호스를 끼워놓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으니까 형하고 저를 불렀어요. 이제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고 어머니가 이제 아빠 한 번 실수했지만 네네. 너희들이 좀 그러니까 용서를 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 후로 아버지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시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절에 가서 진짜 4, 50년 고생했다. 네. 그만큼 했으면 됐다. 그만 미워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왜 그랬냐면 당신의 인생은 없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당신의 여자로서 태어난 인생은 뭐냐. 이제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엄마한테 소리를 막 질렀어요. 엄마 인생은 뭐냐고.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고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희들한테 준 건 맞아요. 정말 자기 모든 인생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네. 근데도 화가 났었어요. 왜 화가 났냐면 엄마 여자로서 인생은 뭐냐? 저렇게 누워있는 아버지라는 사람 평생 기다리면서 그게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 네. 그 병원 복도에서 내가 너무너무 화를 내니까 형도 말리고 엄마도 이제 눈물을 훔치는데 그 간호사들 와서 복도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를 하나 피러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엄마가 부르더라고요. 빨리 올라오라고. 아빠 깨어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깨어나셨어요. 깨어나고 위급한 상황은 넘겼는데 제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어머니가 불러서 고개를 다시 들렸고 어머니를 쳐다봤거든요. 네. 어머니를 딱 쳐다봤는데 제가 뭐 1, 2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어떤 영가를 보는 어떤 영화는 없지만 제 사주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영가를 볼 수 있고 영가의 죽음 직전에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내가 좀 전에 엄마하고 얘기했던 그 감정이나 슬픔이 아니고 갑자기 가슴 한쪽 굉장히 아려오는 거예요. 네. 엄청 아려웠고 갑자기 슬픈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딱 생기더니 가슴을 그 심장으로 쥐어짜듯이 콕 그러더라고. 손으로 쥐어짜듯이 콕 그러길래 저를 부르는 동시에 엄마를 딱 쳐다봤는데 엄마 뒤에 세상에 그 꼬맹이 있죠. 꼬맹이. 아, 그 옥화상 딸? 예, 꼬맹이. 예.
엄마 왼쪽 다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엄마가 우와. 걸을 때마다 흔들흔들 거리면서 엄마 왼쪽 다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는 이제 그걸 못 느끼고 저는 딱 그걸 봤죠. 보고 나서 일단 여기서 손 안 피우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엄마한테 엄마 잠깐 있어봐. 그냥. 엄마가 내가 그 말을 하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 네. 얘가 또 뭐가 느끼고 있구나 해서 너 가라. 오늘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히히 히히 하면서 엄마 다 왼쪽 다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를 히히 히히 하고 그 여자아이가 그러길래 엄마 얘는 안 되겠다. 그냥 아빠 보러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네. 아버지가 이제 깨어나셔가지고 그냥 연신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형하고 나하고 자기를 찾으러 이렇게 얼굴 직접 보러 온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 아버지는 20살 제 넘어서 들어왔다 그때쯤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에. 네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런 보니까 어떤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죠. 근데 지금 이 병원, 이 병실, 이 방 안에 아주 막 잡기들, 영혼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요. 예. 느껴지고 진짜 이 병원에서 빨리 나가야겠다. 아버지 모시고 나가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근처에다 여관 그날 밤 여관을 했고 엄마는 여관에 계시고 형하고 쪽으로 가서 쉬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병원에 일단 먼저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느낌이 안 좋아서 느낌이 안 좋다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같이 남자도 남자로 같이 병실에 그 1인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대1로? 느낌이라는 게 네, 정말 내 아버지인데 이 사람하고 얘기도 많이 안 섞어봤어요. 우리 집안은 비극의 시작이야. 미움도 있어, 애정도 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돼 있는데 아버지가 약을 딱 드시고 다시 이제 주무시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렁주렁 뭐 주사를 달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제가 옆에 간이 친데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어색해 죽겠는 거예요. 정말 예. 둘 다 어색하죠. 그랬는데 제 눈에는 귀신도 보이고 지금 내 아버지하고는 무슨 얘기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숨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간호사 갖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래쯤에 이제 9시쯤 저녁 9시쯤 딱 됐는데 병실로 전화가 온 거예요. 병실로 전화 와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형이 바꿔주더라고. 엄마가 네 바꿔달래 그래가지고 엄마 왜 그랬더니 아야 너 아까 우리 옆에 그것들이 있었냐 그러더라고요. 네. 애기 그 꼬맹이 하나가 붙어있대 엄마 다리에 왼쪽 다리가 빠지겠다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왼쪽 관절 수술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네. 통증이 갑자기 심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부적 있으면 왼쪽에다가 놓고 주무시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병실 지킬 테니까 뭐 별일 있겠냐고 하는데 뭐 오늘 얘기는 그렇게 큰 무서운 얘기들은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면 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사과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9시쯤 넘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도 누워있고 mp3를 귀에다 꽂고 있었어요. 네. 너무 어색하니까 네네.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어색해서 이렇게 있는데 손을 쓱 내려더니 저를 톡톡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니 제 아버지가 이렇게 뒤척이시더니 저를 보더니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밑에 누워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환자가 사람이 위에 침대에 있으면 뭔가 뒤척이면 일단 삐그덕 침대가 그러잖아요. 병원 침대가 네네. 뒤척일 때마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움찔움찔 하시더라고요. 움찔움찔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시는구나. 야, 이 남자가 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손을 톡톡 치더니 자냐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니요 그랬더니 그냥 그 어둠 속에서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그냥 제 손을 툭툭 치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 한마디에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한마디에 보상 받을 수는 없지만 저는 언제라도 아버지는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네. 근데 그 한순간에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한마디에 내 새끼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냥 한없이 눈물만 났어요. 미친 듯이 네네. 그냥 눈물만 났어요. 꺼이꺼이 진짜 좀 남자가 좀 추접스럽게 꺼이꺼이 할 정도로 진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서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참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밉습니다. 근데 아버지라 미워를 못하겠네요. 이제는. 제가 그랬어요. 네네. 그게 그래요. 이게 미움이라는 게 특히나 내 가족을 미워한다는 게 정말 가슴에 대못을 하나 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특히 내 가족, 나를 낳아준 내 부모를 미워한다는 게, 미워하고 산다는 게 정말 대못을 받고 살아가는 건데, 그 서로의 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나한테 한없이 커 보이고 정말 그랬던 이 남자가 이제는 초라해져 버리고 할아버지가 돼서 막내 아들한테 자기 고백을 고해성사를 하듯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그럼요. 눈물이 많이 나고, 네. 뭐 아버지 용서합니다 이런 말은 어색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네. 내가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버지가 그리웠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우는 것 보니. 저도 그랬죠. 아버지가 없이 살았지만 아버지란 존재가 그리웠어요. 네. 왜냐면 엄마하고 형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살면서 그 많은 모진 악령들의 공격에 정말 안 좋은 일에 진짜 엄마 힘들면서 빚에 돈 없고 뭐 그랬던 것들 다 겪다 보니까 그 원망이 아버지한테 가죠. 네. 근데 그 원망이 아버지한테 가면서도 그리웠어요. 막연한 그리움. 네. 나를 세상에 나게 해준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 나이가 들고 나서 아버지가 그런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런 사과를 했을 때, 아, 옥하상 그 귀신도 내가 용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용서를 그 사람이 이뻐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가를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미움을 가슴에 품고 있다 보니까 어떤 증오나 미움, 질투 이런 시기를 가슴에 품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도 좋게 말도 안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많은 영가들한테도 뭐 좋은 먹잇감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예. 저 귀신을 놔버려야 되는데 그냥 내 새끼를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저 영가 저것도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되나, 용서가 될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큰 스님이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스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이 모든 악연이 끝난답니다. 그런다 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시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 모든 악연의 시작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그냥 아버지 주어진 운명대로 우리 운명대로 삽시다.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우리 이렇게 부모 낳아준 수명대로 살다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많이 우시더라고요. 네. 그때 아버지하고 화해 어떤 용서 다운 어떤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담배를 피려고 밖에 나왔어요. 너무 그래도 이렇게 못 있겠더라고요. 계속 네네. 못 있겠어서 어색하고 그래서 밖에 나서 담배를 피는데 그 꼬마 영가가 어떤 휠체어 타고 온 밖에서 바람 쐬고 휠체어 타고 있는 아저씨 바퀴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가지고 꼬맹이가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네.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너도 얼마나 살아서 엄마가 그리웠고 죽어서도 그리웠으면 네 여기까지 말도 안 통하는 한국까지 귀신으로 와서 내 주위에 맴돌면서 니도 얼마나 힘들겠냐 속 그런 마음이 들다 혼자 중얼중얼 거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보통 때 표정 다르게 내 느낌이었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버지가 한 2달 있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지금 가끔 안부를 서로 이제 묻고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를 돌비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끔 저도 나타나요. 아직도 나타납니다. 네. 나타나고서 저희들을 좀 못 살게 하는데 다음 얘기는 이렇게 그 옥하상 영가가 용서를 하고 싶지만 또 미운 짓을 골라서 해요.
아이 앞에도 나타나고, 내 결혼식 날에도 나타나고, 신혼여행 갔을 때도 나타나고, 내 주변 사람들, 그 다음 내 집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애 엄마가, 아, 집에 누가 오나? 막 항상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파트인데 누가 와? 그러면 저는 알죠. 얘가 우리를 또 이렇게 장난치고 있구나. 그런 말 못하는 그런 사연들은 다음 편에 또 이야. 해드리겠습니다. 1시간이 돼버렸네. 아니, 죄송합니다. 봉다리님, 일단은 지금 이 예, 이야기 자체는 예. 진짜 꼭 필수로 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오카상 이야기에서 정말 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진짜 예. 오늘 이야기는 진짜 희노애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꼭 이 얘기를 제 사연을 제보를 하면서 이 얘기는 3번째나 4번째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얘기를 해버리면 돌비님한테 할 소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너무 제가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걸 한쪽 시켜고 3, 40분에 한쪽 시켜 얘기를 한다면 전달도 잘 안 될 뿐더러 진실성도 없어 보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수첩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야, 예. 그래서 이 얘기는 꼭 중간에 해야 되겠다. 이 모든 맥락의 중요 뼈대가 되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게, 진짜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사운드로 진짜 영화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이게 얼마나 힘드셨을지가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조금이나마, 진짜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빨리 끊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만, 네네네. 건방지가 보이지만, 그래도 몇 마디만 하고 제가 이만 오늘은 끝낼게요. 네네. 제가 우리 돌비님한테 이런 얘기를 제보하고, 뭐 하지만 저는 댓글 자체도 안 봐요. 네. 업데이트 됐다 하면은 업데이트 됐구나 하고 나서 내 목소리 들으면 징그러, 웃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댓글을 안 봐요. 댓글 자체. 왜냐면 분명히 제 아버지를 욕을 할 것이고, 맞아요. 저는 아버지를 한편으로 다 많이 용서를 했고, 네. 이제 많은 좋은 일을, 제 아버지 업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자원봉사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해요. 네. 왜냐면 내 새끼들은 그래도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근데 제 아버지를 욕하고 제 잘못한 부분을 욕하는 거는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괜찮습니다. 차라리 저는 안 보는 게 낫거든요. 안 보는 게 나은데, 1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업이라는 것은 입에서 시작하니까 모든 시작이, 또 악업은 입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 부분들은 꼭 인지를 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준다면 그거는 정말 나에게 올 때는 더 크게 온다는 걸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네. 너무 좋은 예, 말씀 해주신 거고요. 어쨌든 이게 이야기는 이야기로 들어야지 그걸 너무 이제 몰입해서 지금 어쨌든 봉다리님의 아버님을 욕하게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생각을 못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이제 그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잘못하신 부분이 많이 묘사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와 또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또 나왔으니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봉다리님. 진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요. 시청자분들도 코로나 안 걸리게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봉다리님. 또 뵐게요. 고생하세요. 네, 다음번에 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와이프도, 지금 애기 엄마도 그 친구를 알아요. 3편까지가 이제 제 최근 얘기였고요. 다시 이제 제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때가 이제 26살이었어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대학을 다니고 한참 이제 취업도 준비를 할 때쯤이었는데, 어린 나이부터 가정에 대한 어떤 불신, 저희 형도 그랬지만 저도 있던 가정에 대한 불신이 내면에 있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겠다, 어떤 타인을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네네. 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늦게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어렸을 때 어떤 가정에 대한 불신, 아니면 어떤 깊은 상처,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물론 저도 형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었고, 제가 20대에 제가 어떤 삶의 고뇌, 인생, 뭐 삶이란 무엇인가 뭐 그런 거에 깊이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네네. 종교학이라든지 어떤 철학, 인도 철학, 그다음 불교 철학, 이거 거기에 되게 심취해 있을 때였어요.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연가 어떤 종교, 연가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해답을 얻고 싶었던 게 어떤 무당을 불러도 해결을 못하고 스님이 있어도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만 네네. 안 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어떤 정보, 우리나라의 민속 어떤 무속신앙 같은 것들을 굉장히 찾아다니고 공부를 했어요. 하여튼 거기에 심취해 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떤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제가 그때 자원봉사를 하고 다니면서 그때 김포 쪽에 그러니까 호족에는 자식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돌보지 않은 어떤 어르신들 있잖아요. 홀로 계신 어르신들, 그다음에 호족에는 부모가 있지만 돌보지 않은 아이들, 어떤 뭐 중증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는, 그러니까 모아놓는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네. 성당은 아닌데 신부님들이 후원해주고 수녀님들이 그걸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쪽은 제가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자원봉사를 가끔 갔었어요. 가끔 가다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26살 때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돼요. 한 분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분과 저보다 한 살 어렸어요. 그때 당시 25살이었고 저는 26살이었는데, 저는 항상 그 성격이 뭐 돌비님이나 우리 시청자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겪었지만 제 성격은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오. 저는 밝고 밝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얻은 과거가 있다는 것들 표를 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더 오버를 하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를 가까이 보는 사람들은 저의 그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 알아요. 네. 물론 제가 무슨 뭐 악령이나 뭐 그런 거에 심취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가만히 있다 보면 제가 되게 어두워 보이고 말 걸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 옆에 다가왔던 그 친구가 절실한 천주교 신자였어요. 굉장히 절실한 신자였는데, 어떻게 하다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친해지고,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여러 명의 여자분들을 만나봤어요. 여성분들을 만나봤는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과업이 있고 그 친구들은 그걸 이해를 전혀 못했거든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데, 제가 살면서 와이프도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미안하긴 해요. 과거의 이야기라, 여자 얘기라서. 그렇긴 하죠. 예. 근데 뭐 이렇게 뭐 부끄럽거나 뭐 창피한 일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살면서 가장 빛났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이. 네.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를 한 4년을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중간에 이제 있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영가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못 느낄 정도로 행복했었어요. 정말. 예. 그럴 정도로 저를 편하게 해주고 행복해 해주고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고, 제 사연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이 친구한테. 네네. 전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었고, 이 친구가 또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수녀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친구 지금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건물도 몇 채 있을 정도 되게 부유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가진 거 하나 없고 시골이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항상 저하고 붙어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게 어디였냐면, 이제 친구들하고 세 커플이 충청도 대창 해수욕장인가요? 그 해수욕장을 그때 가을이었어요. 가을이고 늦가을은 아니고 추석 전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써진 날짜는 제가 안 써져 있어가지고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세 팀이서 이렇게 놀러를 갔었어요. 근데 놀러 가기 며칠 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꾸 제가 자취방에서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예. 자꾸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릇이 자동으로 깨지고 머그컵을 잡았는데 머그컵이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고 한 7, 8개를 깨버린 것 같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네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뭐 바리바리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대창 해수욕장을 놀러 갔는데 바닷가에서 뭐 해수욕은 못하고요. 이렇게 재밌게 놀고 그날 저녁에 횟집에를 갔어요. 예, 그 횟집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횟집을 갔는데 남자들 3명, 여자들 3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네. 하고 회를 기다리고 있고 술 한잔 회가 나오기 전에 밑반찬이죠. 일본말로 스키다시라고 하는데 밑반찬이 나와서 거기다 소주를 먹고 있는데 제 시선은 주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제 앞에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방 쪽에 그 서빙하시는 분이 주인집 아주머니였고 조그만 횟집이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안에서 회를 뜨고 있었어요. 회를 뜨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여기 그 횟집에 두 분이서 운영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퇴근 시간 한 명 있는데 퇴근하고 지금 이제 끝날 시간이라서 둘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주방에서 회를 하고 있는 사장님 주변에 뭔가 어수선하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 횟집 식당 보면 앞에 어떤 뭐 칸막이가 아니고 위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뭐가 쳐져 있는데 그 사이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별로 안 좋다 오늘인가 또 그날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꾸 시선을 주방에 두니까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왜 회 빨리 먹고 싶냐고. 그러니까 내가 바닷가 놈인데 무슨 회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니야 그냥 누군가 닮아서 그렇게 말을 돌리고 쳐다보는데 회를 썰고 있는 그 사장님 뒤에 회를 하나를 놓고 한 접시를 옆에다 놓고 또 사장님이 한 접시를 이렇게 자르고 회를 뜨고 있는데 한 접시를 내오려고 아줌마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방향 가고 있는데 제가 주방 쪽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오카상은 아니었어요. 어떤 네. 여자분이 회를 혀로 핥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느낌이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근데 혀를 이렇게 먹지는 않고 혀로 그냥 이렇게 침을 이렇게 바르고 있다는 느낌인데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눈은 저를 쳐다보고 그래서 안 보이는 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 오늘 표정이 안 좋고 하니까 오빠 왜 그러냐고 이제 그러니까 술이 오늘 빨리 오르네 하고 나 담배 하나 피고 올게 하고 담배를 피러 나가는데 친구들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같이 피자고.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수족관을 앞에다 두고 이 생선은 뭐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시선은 계속 주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회를 핥고 있던 그 여자가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회를 핥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영가인가 이쪽 영가인가 아니면 그 오카상 그 영가가 데리고 온 건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회를 이렇게 먹는데 그게 손도 대기 싫더라고요, 정말. 예. 근데 그 시청자분 중에서 집안에 제사를 자주 있거나 어떤 지내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예. 이렇게 조상신이나 누군가에게 제의를 올리고 난 음식은 뭐 식어서도 그런 게 있겠죠. 왠지 맛이 틀려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 말 말로는 있죠. 예, 드셔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회를 친구들이 먹더니 저는 아예 손도 안 댔거든요. 그 회를 예. 저는 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먹더니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맛이 왜 이러냐고. 분명히 뭐 방금 밖에서 회를 살아있는 거라서 떴는데 번호 앞에서 떴는데 뱉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주인 아저씨나 아줌마가 뛰어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 맛 좀 보라고 이상하다고. 근데
한 점 이렇게 집어먹더니 그냥 초장도 아무것도 안 바르고요. 그냥 딱 집어먹더니 주인도 뱉어버리더라고요. 못 먹겠다고? 예, 쓰다는 거예요. 회가. 예. 회가 상할 수는 있지만 쓰다는 얘기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예.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주인 아줌마도 입에 대더니 그냥 바로 뱉어버리더라고. 뭐 칼에 문제가 있나? 뭐가 문제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선이 또 주방에 갔어요. 근데 주방에 때 그 여자 두 명이 냉장고 옆하고 그 뒤쪽에 조금 어두운 그런 부분에 둘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웃더라고요. 와, 무섭다. 저희들을 보고 웃는 건지 나를 보고 웃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작기다. 저것들 작기고 재수없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 귀신들이 비린 거는 싫어한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게 뭐 네.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무당은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싫어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쟤들이 장난친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 미안하다고 다시 회를 떠오겠다고 그랬어요. 네. 친구들이 그럼 회는 됐고 그냥 매운탕만 해달라고 그냥 술이나 한 잔 먹고 들어가겠다 하고 술을 매운탕을 끓였는데 그 연가들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먹고 연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을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더 잘 보여요. 더 늙고요. 물론 어떤 그런 상관관계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술을 제가 좀 잘 안 먹는 편인데 가끔 술을 먹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그게 뭐 술꾼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제가 50이 다 돼가는 나이지만 그 결과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 때마다 뭔가 더 느껴져요. 주변에 어떤 연가들이. 그래서 저는 그날 소주를 몇 잔만 하고 안 먹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술이 취한 상태고 제 여자친구들은 취한 상태인데 방을 3개를 잡았어요. 그때 비수기라도 방이 남아 돌아가지고 방을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기분이 좀 다운이 된 상태였고 이제 자꾸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오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장거리 운전해서 나 혼자 운전해서 내가 피곤한가 봐 이렇게 하고 침대에 벌러덩 누워 있었어요. 네. 아니 뭐 이렇게 혹시나해서 하는 말인데 오래 연애를 하다 보면 같이 모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거 이해 못 하실 분은 어디 있어요. 예. 침대에 좀 벌러덩 누워 있었고 여자친구가 분명히 욕실을 들어갔어요. 먼저 씻는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나 몸이 되게 안 좋은데 생리통 약 좀 사다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시간에 편의점이 있겠나? 그리고 나 술 먹어서 운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언니들한테 좀 물어봐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다른 방에 갔어요. 친구들한테 가서 생리통 약이 있냐고 하니까 그 여자친구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욕실 문을 두드리면서 근데 욕실 문이 투명 유리가 아니고 반투명 있잖아요. 실루엣만 보이는 그런 실루엣도 거의 안 보이고 그냥 형태만 보이는 그런 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누구야 나 약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씻고 먹어. 그러니까 처음 말은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것처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잘 안 들리나 하고 다시 누웠어요. 다시 누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진짜 내가 이렇게 좋은 날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데 오빠 나 폼클렌싱이 없다 안 가져왔나 봐 그러는 거예요. 일회용 내가 찾아볼게 하고 일회용을 찾아가지고 폼클렌싱을 줬어요. 네. 문을 살짝 열고 자 받아 했는데 저는 그때 시선이 창문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창을 보면서 이게 줬거든요. 줬는데 손을 집어갔어요. 이게 제 손을 쓱 만지면서 집어갔는데 분명히 샤워를 하고 있고 욕실에 있는 사람은 손에 온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 폼클렌싱을 제 주는 손을 스쳐 지나간 손이 굉장히 냉기 찬 손? 냉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뜨거운 걸 만지면 놀리듯이 너무 차가워서 사람 체온이 안 느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열지는 않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밖에서 이렇게 한 1m 앞에서 쳐다봤는데
분명히 샤워 소리는 들리고 그 물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와, 안에서. 없어. 전혀 안 나서 제가 불을 꺼버렸어요. 욕실불을. 예. 불을 끄고 껐다 켜고 이렇게 그 안에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저기가 없더라고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밖에서 뭐 소리를 치는 거가 오빠 왜 그래 장난하지 마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켜고 불렀어요. 야 누구야 너 씻고 있는 거 맞아? 안에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변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 변기는 문 앞이거든요. 씻는 데는 저 멀리에 있고 근데 실루엣이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왔구나 그랬어요 제가. 예.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전화를 했어요. 여자친구 때. 그 여자친구 때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다시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아, 소름 쫙 올라왔다, 밖에서. 지금. 와, 미쳤다. 네, 밖에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너 어디 갔었었는데 오빠는 생리통 약을 빌리러 갔으면 왜 안 와? 그러는 거예요. 예. 뭘 안 와? 금방 왔는데. 아니 오빠가 없다고 약국 간다고 갔잖아 나갔잖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모텔 여기 여기 주인한테 가니까 모텔 주인한테 가니까 여기 생리통 약 있어서 그거 지금 들고 온 거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멘탈이 나갔어요. 양쪽을 멘탈이? 다 그래버린 거네? 네, 이간질 시킨 거예요. 예. 양쪽 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옛날 얘기를 하자면 스님이 나하고 인연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를 이간질하고 너하고 인연이 안 되게 할 거다라고 했었어요. 예. 근데 그 말이 진짜 뭐 전기 맞은 것처럼 진짜 찌릿찌릿할 정도로 그때 팍 얼굴이 울그락발그락 되면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너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는 다른 애들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건드리는구나. 근데 그 생각을 딱 들면서 제가 그랬어 내가 술에 지금 저기에서 잠깐 그랬나 봐 얼른 씻어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바로 나오더니 오빠 폼클렌싱 이런 싸구려 왜 갖다 놨어? 나 이런 거 이거 안 쓰는데 하면서 폼클렌싱을 다시 들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만 있다면 예전처럼 군대 앞 그 모텔에서 겪었던 거 혼자 이게 어떻게 버티든지 소리를 치든지 난리를 치겠는데 지금 여자친구 앞에서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하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날 밤에 그냥 일찍 자자 해가지고 일찍 잠을 잤어요. 잠을 네. 잤는데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안 좋고 너무 안 좋았는데 자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전처럼 부모님이 항상 밤에 누가 부르면 3번 이상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일찍 일어나는 친구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밤새 그렇게 혼자 노래를 부르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 노래방 아니면 노래 안 하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밤새도록 제가 노래를 하더래요. 예. 바닥에 앉아가지고 침대에 분명히 누워 있었는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발 까딱까딱 거리면서 박자에 맞추면서 그래서 오빠 앉아 그러니까 금방 작게 그랬대요. 근데 그럼 니는 뭐를 안고 잤냐? 나 안고 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는 베개 안고 자고 있었대요. 예. 베개를 껴안고 자고 있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은 그게 넘어갔는데 그리고 제가 몸이 되게 안 좋다 해가지고 그냥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가지고 친구들하고 밥을 먹고 여자친구 집을 바래다 주고 3층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인사하고 제가 가려고 하는데 예. 여자친구 뒤에가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 서서 같이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저한테. 여자친구 저한테 손을 흔드니까 저도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뒤에서 똑같은 행동을 어떤 여자가 그 횟집에 봤던 그 여자가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흔들라고. 근데 키가 조금 큰 여자가 크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제가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서 오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잠깐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손을 붙잡고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는 못하고 내가 조금 그런 게 눈에 보인다. 근데 오빠 무섭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 천주교 신자야. 막 그러더라고. 알잖아. 근데 오빠가 보인다. 보이는데 지금 너 주변에 안 좋은 기운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자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어요. 키우던 고양이가. 근데 놀러 간 사이에 다른 집에 맡겨놨다 다시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럼 고양이라도 데려가자고. 고양이라도 데려가자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고양이 데리고 가자 해서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네. 올라갔는데 이 고양이가 보통 주인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들어오면 저희 주변을 고양이들이 좀 도도하잖아요.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그게 좀 네네. 매력이긴 하지만 걔는 막 안기지만 고양이는 그렇진 않거든요. 지 필요할 때만 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우리가 들어왔는데 고양이가 베란다 쪽만 보고 계속 하악질을 하는 거예요. 아, 하악질을 막 하길래 지금 안 좋다 빨리 나가야겠다니까 얘가 왜 이래 하면서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저희들을 핥혀버린 거예요. 어휴, 예. 핥혀버렸는데 그 고양이를 억지로 그 가방에 놓고 해서 나왔어요. 그 집을 나와가지고 저희 집을 가서 저는 그 여자친구를 재우고 저는 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스님 이래 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부적이라든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라. 그 집에는 당분간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아는 보살님 보낼 테니까 그 보살님 올 때까지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저희 집에서 맨날 며칠을 지냈는데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원한을 가지고 우리 집을 자꾸 괴롭힌다.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저한테 하는 말이 정신과에 가자는 거예요. 어, 물론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신과 가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 친구는 이제 천주교다 보니까 어떤 다른 종교에 대해 무속 신앙에 대해서 어떤 적대시는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하고 제가 이 무속 신앙을 인정을 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하고 어떤 그런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예. 이 친구하고 헤어지게 되면 이 영가들이 원하는 대로 되겠다. 원하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악착같이 진짜 모른 척 버텨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타가 언제였냐면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노트북 좀 빌려달라고 제 친구한테 이 여자친구가 아니고 제 친구한테 노트북 좀 빌려줘 해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 여자친구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낮잠을 안 자는 친구예요. 절대. 잠을 자고 있길래 왜 이렇게 잠을 깊이 잠이 들지 사람 온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좀 깨울 때 발가락을 간지럽혀요. 일어나라고. 발가락을 간지럽혔는데 간질간질하고 나서 문 뒤로 딱 숨었어요. 네. 장난식으로 숨었어요.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발가락 간질간질하고 또 문 뒤로 숨었어요.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두 번 이렇게 만졌는데 안 일어나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느낌이 이상하다 했는데 내가 만질 때 너무 차가운 거예요. 몸이 발이 또 시작됐다. 예. 수족 냉증이 아니고 정말 온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발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아니지 지금 아니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놔뒀던 고양이가 밖에서 하악질을 하는 거예요. 예. 하악질을 밖에서 뭔가 보고 하악질을 하길래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가가지고 왜 그래 이러면서 이리 와 아빠가 해줄게 왜 그러지 마 이러고 있는데 뒤에 누가 있다는 느낌으로 뭘 딸그락 소리도 나고 쿵 딸그락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려봤더니 침대에 있던 여자친구가
냉장고 문을 냉동실, 냉장실 문을 다 열어놓고 된장, 고추장을 입에다 막 퍼놓고 있는 거예요. 김치랑. 진짜 눈은 멍해가지고 오, 예. 그 잠옷 원피스를 입고 놓고 있길래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말렸죠. 뜯어 말리고 하는데 빙의 된 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예. 진짜 그 강철 같다고 해야 되나? 진짜 도저히 사람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이라고 해야 되나? 저를 밀쳐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고양이가 지 주인을 알면 뭐 이렇게 어떤 반응을 보는데 지 주인을 보고 학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온 몸이 만약에 이 친구를 말리다가 잘못돼 버리면 이거는 경찰서 가거나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비뒀어요. 그러니까 유리 조각이나 뭐 이렇게 깨진 것만 치우고 그냥 냅뒀어요. 계속 먹더라고요.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쳐다보고 나름 보다가 쳐다보고 또 먹고 미친 듯이 쳐다보고 먹고 간장 같은 거를 그냥 뭐 콜라 먹듯이 그냥 먹고 또 줄줄 흘리고 막 그런 기괴하게 행동을 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내가 이 친구를 떠나야겠구나. 이 친구가 이러다가 제명을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그걸 기억을 전혀 못해요. 못하고 병원에 갔는데 과식으로 위가 너무 과식을 해가지고 호흡곤란까지 왔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갔더니 보호자냐고 그래서 뭐 학대 의심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스트레스성으로 좀 그렇다. 근데 여자친구 전혀 기억을 못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예. 제가 나갔다 올게 그때부터 병원에 갈 때까지 기억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동안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와서 친구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내려가 있어라.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기 집에 보내고, 같은 서울이었지만 집에 보내고, 난 너네 집에서 며칠만 있을게 하고, 그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처방을 해 주셨어요. 처방을 해 주시고 나서, 나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 집에 좀 뭔가 없다라는 그런 게 안 느껴지고, 이제 초저녁에 거기서, 이제 보살님 가시고 고맙다고 하면서 차비를 좀 주려고 하는데, 기필코 안 받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뭐 대가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니까 큰 스님한테 나중에 쌀이나 시주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보내놓고 제가 베란다에 창문을 열고 담배를 이렇게 탁 물었어요. 근데 그게 기역자 골목으로 들어오는 집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골목 그 보살님이 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전봇대 하나가 있고 보살님이 기역자니까 이제 왼쪽으로 탁 꺾어서 가셨거든요. 네네. 전봇대 뒤로 누가 숨어도 아무리 마른 사람이 숨어도 보이거든요. 웬만해서는 어떤 각도에 따라. 근데 전혀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어두컴컴한데 우리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옥화산 그 귀신분이 고개를 전봇대 뒤에 몸만 숨겨놓고 고개만 그 긴 목을 쭉 내밀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와, 미쳤다. 쳐다보더니 제가 그 1편에서 2편에서 얘기했지만 옥화산 귀신분은 아래턱이 없어요. 네. 아래턱이 없는데 혀를 이렇게 밖으로 밑으로 쭉 내밀더니 씩 웃는, 그러니까 혀를 내밀면서 웃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네. 눈을 감아버렸거든요. 이제는 무섭기도 하지만 기괴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이건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네네. 이 친구를 내가 놓지 않으면 저 영가는 계속 괴롭힐 것 같더라고요. 여자친구를. 그리고 나서 4년을 만났는데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네 집이 양재동이었거든요. 시민의 숲. 네. 서울에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시민의 숲에서 성남 방향으로 가는 쪽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 4년을 만났지만 내가 말은 못하겠다. 더 이상 말은 못하겠는데 네가 싫어서도 아니고 참 웃긴 게 그렇죠. 너를 사랑해서 우리가 헤어지는 거야. 이게 참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이 친구는 진짜 제명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 집안에 그 일 때문에 몇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제 뭐 할아버지도 그렇게 되시고 해서 저는 다시는 그렇게 그거는 못 보겠더라고요. 내 욕심 차리자고 이 사람 좋아해서 예.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분명 해를 입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정말 어렵게 결정을 내렸어요. 첫사랑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가장 큰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헤어지는 이유도 모르고 4년을 만났는데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헤어지자고 하니 이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내가 두고두고 너한테 빚은 갚을게. 마음의 빚 갚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 헤어지자 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왔어요. 아, 도망치듯이. 얼마나 양지로 뛰어서 슬프셨을까. 정말 제가 그때 우울증도 온 상태였고 이 친구를 그렇게 보내고 제가 뛰면서 그랬어요. 옥가상 네가 이겼다. 네가 어, 이겼다. 응. 그래. 근데 나 또 사랑할 거고 또 좋은 사람 만날 건데 그때도 괴롭혀봐라. 해봐. 내가 너 못 이길 것 같냐고 그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뛰어가지고 뛰어가다가 그 양재역 앞에 보면 양재천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예. 울고 그 친구가 계속 한 6개월을 계속 집에 찾아왔었어요. 이사도 하고 진짜 했는데 학교가 뭐 내가 어디 동선을 다 알고 학교 도서관도 간다는 것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아니까 제 동선을 다 알다 보니까 자주 찾아왔지만 저는 절대 눈길도 안 줬어요. 정말 정말. 네. 그러다가 스님이 연락을 했었어요. 제가 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예. 스님이 연락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네 인연은 아니었다. 응?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너한테 얘기를 안 했겠지만 상처가 많은 아이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이다. 그러니까 너처럼 영가를 보고 너처럼 어렸을 때부터 어떤 큰 트라우마나 상처를 가진 친구는 순수한 영혼을 만나야 돼. 상처가 없는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너를 보호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 예. 서로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다 보면 서로 그 가시에 찔려서 그 가시가 싸움이 되고 서로 피투성이 돼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 안 좋은 일까지 벌어진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좋은 애틋한 마음이었으면 그것은 귀하게 생각을 하고 보내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시는 어떤 사랑을 못 하겠더라고요. 누군가 소개팅을 해주고 몇 년이 지나도 정말 그 친구한테 미안해서 못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후로 몇 번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지금 애기 엄마를 만났는데 지금 애기 엄마는 뭐 귀신 얘기를 하면은 세상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오, 공포영화를 봐도 그냥 무덤덤하고 그런 어떤 뭐라고 그랬죠? 그 부처가 그랬거든요. 무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예 어떤 그런 생각 자체를 안 가진 사람이 제일 강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떤 게 영감만 생각하고 무서운 것만 생각하면 거기에 휩싸이게 되고 거기에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면 상상을 하게 되고 그 허주를 만들고 허상을 만들면 거기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애기 엄마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도 이 친구를 만날 때 애기 엄마를 만날 때 얘기를 물어봤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러니까는 잘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몇 번의 멀고 먼 인연이 돌아서 겨우 만났네 그러더라고요. 놓치지 마라. 저한테 봉다리야 놓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고 됐는데 그 후로 마지막에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친구한테 이메일이 왔었어요. 예. 이메일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장문의 이메일이 왔었는데 그 이메일을 보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왜요? 예. 그때 여행을 세 커플이 갔던 그 친구들이 다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알 친구들이에요. 예. 국내에서 꼬맹이 때부터 컸던 그래서 우리 집에서 구슬했던 내용 우리 아버지가 외도를 했던 거 할아버지가 안 좋게 되셨던 거 그런 것들을 정확히 100%는 옥화상이나 뭐 그런 거 모르지만 저희 집에 귀신이 자주 나온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친구예요. 예. 그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얘기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헤어진 여자친구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대충은 알고 있었다.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오빠가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고 자기도 몇 번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오빠 옆에서 지켜주고 싶었는데 오빠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자기가 더 이상 연락을 못하고 헤어졌는데 가끔 고양이가 하늘에 대놓고 하악거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이메일로 그렇게 막 답장 하나만 썼어요. 종교의 힘을 믿어라. 너는 그 신을 믿으니까 그 신을 믿고 가라. 괜찮아질 거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던 그 옥화상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꾸 나와서 웃어요. 골목에 서서 아, 나를 보고 씩 웃고 거봐 넌 내 뜻대로 됐지. 이런 식으로 씩 웃는 거, 비웃는 거 아시죠? 진짜 비웃는 거. 죽여버리고 싶었겠다, 진짜. 예, 예. 참,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정말 괴롭게 하고, 그렇게 제 첫 번째 사랑이 떠나갔었죠. 근데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 뭐, 그때 뭐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이질감 느끼실 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과거의 내 모습,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어, 하거든요. 네네. 과거에 그것도 분명히 전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친구도 내 사랑이었고, 그 과거의 사랑이죠. 현재는 제 애기 엄마지만 애기 엄마도 그 친구에 대해서는 알아요. 네. 대해서 어떻게 연출이 돼서 알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쿨하게 그러더니 자기의 과거의 사랑인데 지금 와서 뭐 왈가불가 할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그 옥가상 연가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괜찮은 친구한테 어떤 그런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들고 좀 슬프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정말 옥화상을 그때 그 후로 세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용서를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용서고 뭐고 간에 그냥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면 패 죽이고 싶었어요. 그 예, 정도로 예. 분노가 치밀었었는데 그 친구한테 참 지금도 미안은 해요. 정말 그 친구도 나한테 모든 걸 다 줬었고 나도 그 친구한테 많은 걸 주고 서로 받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사랑을 했었는데 결국은 어떤 헤어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도 못하고 최악의 헤어짐이죠. 이별의 이유도 모르고 헤어지는 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저의 그 젊은 시절 가장 빛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일반적인 연인의 이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귀신이 내 여자를 괴롭힐까 봐 그걸로 먼저 네, 헤어지자고 이 그렇죠. 악물고 그렇게 돌아서신 거고 그걸 아마 그때 당시 여자친구 분도 아마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어렴풋이라도. 짐작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사람, 예, 아직까지 오빠가 나를 사랑하고는 있구나. 그런데 자기는 이겨내기를 바랬대요. 같이. 근데 그치. 어떻게 보면 저는 나 혼자 지금까지 감당했던 그 무게감을 이 사람한테 줄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어, 무게감이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 분도 같이 이겨낸다 이제 말은 하시지만 그 어릴 때부터 겪어오신 봉다리님이 봤을 때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거라는 걸 뻔히 아실 거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감당 그걸 못 합니다. 이제 정신 이상이 오거나, 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쉬워도 분명히 현실적인 건 아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지금 그 당시의 사랑,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와이프분은 마지막 사랑이잖아요. 더 이상의 이제 앞으로의 그렇죠.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없죠. 이 네네. 마지막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자, 어, 오늘, 제가, 예. 네, 말씀하세요, 봉다리님. 예, 예. 제가 오늘 이 연결이 되게 안 좋아서, 어, 네, 다른 얘기도 준비를 했었는데 얘기를 못하게 됐어요. 죄송하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통신 장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어떤 뭐 연가다 여기에 붙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이 코너를 듣는 분들이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그걸 굳이 연가 쪽이다 뭐다라고 굳이 어떤 연결해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꼬리는 계속 꼬리를 물게 되고 자기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 진짜 귀신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기억해주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자꾸 근처에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네. 그냥 재미로만 듣고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예. 무서운 이야기를 그냥 무서운 이야기로 딱 공감만 예, 예. 하고 딱 끝내는 게 가장 좋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왜 또 지금은 괜찮아? 또 지금은 예, 괜찮아요. 예, 통화 상태가. 아, 참 예. 아, 희한하죠. 자, 아무튼 예, 봉다리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번에 또 다른 또 어마무시한 또 화가 나고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예, 그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수많은 이별을 해보고 수많은 이별의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이런 이별은 처음 들어보네요. 귀신 때문에 귀신에게 지키기 위해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던 그때 당시에 26살 봉다리님은 얼마나 또 슬프셨을 거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인연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역시나 오늘도 옥화상은 진짜 화가 나게 만드네요. 이런 지독한 원한기가 또 세상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봉다리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